저는 고인의 아내였습니다. 사람은 죽고 나서야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진짜 남편의 얼굴을 마주치고야 말았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조문객을 맡고 있던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인의 아내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63입니다. 남편 김재훈과 결혼한 지 꼭 4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며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 보기 드문 금슬이네요. 남편은 말수가 적었지만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운동을 나갔고 저녁 6시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주일에 한두 번 지방 출장을 갔습니다. 여보, 목포 쪽 거래처가 좀 까다로워서 주말에 다녀올게. 충주 쪽에 새 프로젝트가 생겼어.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월요일 아침에 올라올게. 저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3개월 전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가족분 오셨습니까? 환자가 위독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온몸에 관을 꽂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깨어날 수 있어요? 큰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틀을 버티다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의 나이에 너무 갑작스럽게. 저는 울 틈도 없이 장례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영정사진을 고르고 부고를 돌리고 장례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어머니, 좀 쉬세요. 제가 할게요. 딸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장례식 당일 오전 조문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회사 동료들, 친척들, 옛 친구들 모두들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하고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고인이 참 좋은 분이셨는데 상주 되시기 힘드시죠? 기운 내세요.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조그만 핸드백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조의금 봉투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너무 오래 서 있었습니다. 절을 하지도 않고 그저 남편의 사진을 바라만 봤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익숙해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아니라 오래 알던 사람을 잃은 것처럼. 여자가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주분이시죠? 네, 그런데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자는 핸드백에서 국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고인과 2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주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주말마다 고인이 내려오셨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충주, 남편이 주말마다 출장을 간다던 바로 그곳.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당신과.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장례식장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고인을 애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도 모를 소리가 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권리요? 당신이 무슨 권리가? 어머니, 큰아들 민수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저 여자 누구야? 무슨 일이래? 상주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민수가 여자를 장례식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와 딸 수진이도 따라 나갔습니다. 복도 한쪽 구석, 여자는 핸드백에서 몇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충주의 어느 작은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여자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남편. 두 사람이 함께 등산을 간 사진. 생일 케이크 앞에서 찍은 사진. 이게 뭐예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 전부터였습니다. 고인이 충주에 새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일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됐어요. 그만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 고인이 쓰러지셨을 때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충주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뭐라고요? 119를 불렀고 충주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해서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그때 고인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한테는 말하지 마. 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날, 저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출장 중이었다고만 들었습니다. 어느 호텔에서 쓰러졌다고, 동료가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그게 다 거짓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있다가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다시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료비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충주병원에서 발생한 초기 치료비는 제가 냈습니다. 고인의 명의로 하면 가족분들이 알게 될까봐 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총 680만 원 정도입니다. 돌려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가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민수가 사진과 영수증을 빼앗듯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누가 조작한 거 아니에요? 조작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려고? 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20년,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한 40년의 절반, 남편은 그 절반을 이 여자와 나눠 쓴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수진이가 남편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니? 엄마, 저 여자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죠. 서류 가방, 책상 서랍, 파일 캐비닛, 모든 걸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충주의 작은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계약 기간 20년. 세상에,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험 증서, 남편 명의로 가입된 종신보험이었는데 수익자란에 낯선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예진,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보험금이 얼마예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소액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이렇게 큰 보험을?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일 후 여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장례식장이 아니라 집으로. 무슨 일이세요? 문을 열자마자 민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보험금 때문에 오신 거죠?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인이 제 명의로 보험을 들어두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받으러 오신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여자가 핸드백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였습니다. 이미 작성해왔습니다. 제가 서명하면 보험금은 유가족께 돌아갑니다.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20년 동안 고인과 함께했지만 저는 법적인 가족이 아니니까요. 이건 가족분들이 받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억 3천만 원을 그냥 포기한다고? 왜 그러세요? 무슨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민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속셈은 없습니다. 다만 여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요? 고인의 마지막 유품 중에서 하나만 받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선물했던 시계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요. 시계, 남편이 늘 차고 다니던 그 은색 시계. 저는 그게 회사 창립 기념으로 받은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각서를 썼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서는 일종의 약속일 뿐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약합니다. 만약 이혜진 씨가 마음을 바꿔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고인의 의사가 명확하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가족도 아닌 사람한테? 법은 혈연보다 명시된 의사를 우선합니다. 유언이나 지정된 수익자가 있으면 그게 우선입니다. 변호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소송을 걸 수도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솔직히 낮습니다. 고인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지정한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요? 우리한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엄마가 잘못한 게 있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저는 남편을 얼마나 알고 있었을까요? 오빠, 그만해. 수진이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엄마가 지금 제일 힘든 거 모르냐고. 나도 알아. 근데 이게 말이 돼? 2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았다는 게 아버지도 사람이잖아. 실수할 수도 있지. 실수? 이게 실수야? 이건 배신이지. 남매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수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도 저렇게 빠르게 지나간 걸까요? 일주일 후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이혜진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각서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마음을 바꿨구나. 죄송하지만 보험금은 제가 받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고인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분이 저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건데 제가 거부하는 게 오히려 실례인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고인의 빚 말씀이세요. 빚? 네. 충주집 관련해서 대출이 좀 있었습니다. 약 5천만 원 정도요. 원래는 제가 갚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유가족께서 처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보험금 2억 3천, 빚 5천만 원. 결국 계산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은색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뒷면을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원히 혜진이가.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이 시계를 차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식사를 하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제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여자가 새긴 글씨를 손목에 차고서 저는 시계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이혜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였습니다. 여자는 검은 옷 대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계 가져가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작은 상자를 놓았습니다. 깨진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자는 상자를 열어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장났네요. 네, 고장났어요. 처음부터 고장난 물건이었어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사랑했어요? 정말로?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보험금 받으세요. 그게 우리 남편 뜻이었다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죠.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잖아요. 법은 마음보다 서류를 믿으니까. 보험금은 결국 이혜진에게 갔습니다. 빚은 저희가 갚았습니다. 민수와 수진이는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장례 직후엔 매일 전화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40년을 함께 산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의자, 침대, 모든 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알았을까?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옛날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20년 전 거였습니다. 펼쳐보니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혜진이를 처음 만났다. 충주 사무실에서 생각보다 일을 잘한다. 혜진이가 점심을 사줬다. 오랜만에 편한 대화를 나눴다. 집에 돌아왔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요즘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마지막 문장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고 있었다. 그때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쳐서 설거지를 하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그냥 잠들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힘들어하는지 외로운지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이어리를 계속 읽었습니다. 혜진이는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준다. 아내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혜진이에게 한다. 사업 실패 이야기, 아버지와의 갈등, 내가 얼마나 무능하다고 느끼는지, 집에선 강한 아버지, 든든한 남편이어야 한다. 하지만 충주에선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다. 저는 다이어리를 덮었습니다. 남편도 힘들었구나. 40년 동안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나중에 얘기해. 지금 드라마 보는 중이야. 여보, 요즘 좀 애들 학원비 또 올랐어.
당신이 좀 더 벌어와야지. 저는 언제부터 남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됐을까요? 2개월 후 이혜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험금을 받고 충주를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부인께 20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은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부인을 사랑했고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분의 외로움을 나눠 가진 것뿐입니다. 부인이 미워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고인은 평생 부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충주에 오셨어도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기다린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분의 전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분의 전부였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혜진.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이 집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수진이는 2주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오기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진이에요? 응, 그래. 할아버지 어디 갔어요? 멀리 갔단다. 아이들은 금방 잊고 뛰어놀러 갑니다. 저도 언젠가는 잊을 수 있을까요? 40년의 결혼 생활, 20년의 이중 생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진 거짓말.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였을까? 저일까요? 이혜진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서 찢겨야 했던 남편일까요? 마지막 독백. 40년을 함께 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 인생의 절반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도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용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가 문제죠. 가족이란 이름이 진실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이 전부를 알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서로에게 낯선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게 결혼이고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이 여자를 용서할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 죽은 뒤라도 알 권리가 있을까요? 법이 맞는 걸까요? 마음이 맞는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